저는 전라남도 순천의 작은 마을 해룡면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만발하고 여름이면 반딧불이 춤추며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겨울이면 하얀 서리가 밭을 뒤덮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박영주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마을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의 양조장을 운영하셨는데 특히 매실주가 유명했습니다. 봄마다 매실 향기가 마을을 가득 채웠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매실을 따서 술을 담그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채소밭을 가꾸시며 저와 남동생 둘을 키우셨습니다. 우리 집 채소밭에서는 사계절 내내 계절 채소들이 자랐고 이웃들과 나눠 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특별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초반 우리 마을에 미국에서 오신 존슨 선교사님 부부가 작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제가 그곳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을 신기해 하셨죠. 매주 일요일이면 아버지가 손수 고쳐주신 파란색 자전거를 타고 5km 떨어진 교회까지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영어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불렀는데 특히 선교사님 부인이신 메리 선생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며 가르쳐 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영어 공부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재미있어서 했던 일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귀중한 선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살이 되던 1985년 봄, 저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청년이었던 최동철 씨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최 씨는 우리 마을에서 제일 큰 양파 농사를 짓는 집안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마을 공터에서 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해 주셨고 존슨 선교사님께서 축가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논농사와 양파 농사를 지으며 두 아들과 한 딸을 키웠고 마을 주민들의 부러움을 받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농번기에는 새벽 4시면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지만 식사 때마다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아이들에게 영어 동요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배운 찬송가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렇게 강가의 물처럼 잔잔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라 대학을 나왔고 서울과 부산에서 제 앞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언제나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지만은 않나 봅니다. 2015년 늦가을 저희 부부의 평화로운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양파 농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허리를 접질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져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순천의 큰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더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검사 과정에서 당뇨병도 발견되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농번기였기에 더욱 난감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큰아들 민우가 소식을 듣고 바로 내려왔고 부산의 작은아들 민석이와 대구의 딸 민지도 주말마다 번갈아 왔습니다.
하지만 젊은 아이들이 농사일을 맡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농사는 절반 이상을 망쳤습니다. 이웃들이 도와주셨지만 해마다 늘려왔던 농지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술과 재활은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 했고 당장 다음에 농사도 걱정되었습니다. 긴 겨울밤 식구들이 모여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아들 민우가 서울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우는 강남의 큰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병원에서 시니어 간호보조 인력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서울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제가 일을 하면 생활비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제 나이 55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도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건강이 우선이었고 어쩌면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2016년 초봄 농기구와 농지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께 인사를 드리러 다닐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어린 시절부터 다니던 교회는 이미 새로운 건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곳을 떠나는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의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가 사는 송파의 아파트 근처에 작은 월세집을 구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16년 4월 봄비가 내리는 아침에 처음으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얀 유니폼을 받아 입고 직원증을 목에 걸었을 때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땅을 일구며 살던 제 손에 처음으로 환자 차트가 들려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옥상 헬리포트까지 이 거대한 미로 같은 건물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컴퓨터로 모든 기록을 입력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신경외과 병동이었습니다. 주로 수술 후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병실 정리와 기본적인 환자 케어를 담당했습니다. 농사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노동이었지만 환자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허리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보면 남편 생각이 나서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고 농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각종 소음과 공해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일하고 돌아와 남편의 식사와 약 복용을 챙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컴퓨터로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차트를 확인하는 일은 매일이 도전이었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손쉽게 해내는 일들이 저에게는 큰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민우에게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출근 전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연습했습니다. 다행히 병동의 수간호사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환자들도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 새로 시작했다는 걸 알고는 오히려 응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환자분들은 저와 비슷한 또래라 그런지 더 편하게 대해 주셨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재활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팡이를 짚고 동네를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의 어느 무더운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아침 공기가 이제 막 선선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신경외과 병동에 새로운 수간호사가 부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연 수간호사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5년을 근무했다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항상 진한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다녔습니다. 첫날부터 이 수간호사는 까만 하이힐을 신고 병동을 돌아다니며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 수간호사는 저를 유독 힘들게 했습니다. 박영주 씨 나이가 올해로 어떻게 되시죠? 라며 매일 아침 회의 때마다 제 나이를 들먹였고 시골에서는 이렇게 안 하셨나 보네요.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컴퓨터로 차트 입력하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이렇게 하시면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라며 모든 직원들 앞에서 질책했습니다.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 불안해하시는 할머니 환자분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 박영주 씨 할 일이 그렇게 없으신가요? 차트 정리는 다 하셨어요? 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과 보조원들도 이 수간호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힘들어했지만 특히 저에 대한 편견은 도를 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실수로 환자 차트에 체온을 잘못 기록했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불러 1시간 동안 훈계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못하시면 어떡하죠?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가요? 아니면 시골에서는 이런 정확성이 필요 없었나요? 라는 말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매일 지하철에서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 눈이 붓고 피곤한 얼굴을 보며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큰아들 민우도 성북동에 있는 작은 병원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갑작스러운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고 장마철 홍수로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도 이겨냈는데 이 정도 어려움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9월 초입의 어느 날 병동에 특별한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제임스 윌슨이라는 고위 외교관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디스크 탈출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의 입원으로 병동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고 이 수간호사는 매 순간 완벽한 서비스를 요구하며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이 수간호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영국인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투약 시간과 식사 메뉴 선택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고용한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올 수 없게 되어 병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옛일이지만 교회에서 배운 영어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간호사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영주 씨가요? 시골에서 영어를 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마침 병원장님이 아침 순실을 오셨고 상황을 듣고는 한번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영국인 환자의 병실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찬송가 가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메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발음들을 되새겼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윌슨은 키가 큰 중년의 신사였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얼굴이 창백했지만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굿모닝 미스터 윌선, How are you feeling today?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아마도 시골 출신 나이든 간호보조원의 입에서 영어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연 수간호사도 병실 한켠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윌슨 씨는 허리 통증이 아직 심하다고 대답했고 저는 수술 후 회복 과정과 주의사항을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30년 전 교회에서 배운 영어였지만 평소 틈틈이 영어 성경을 읽으며 꾸준히 공부해온 덕분에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환자가 한국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병원 식단표를 보며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양파 농사를 지었던 경험을 살려 한국의 식재료와 영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윌슨 씨는 제 설명을 관심 있게 들으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덕분에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농부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의 반응이었습니다. 윌슨 씨는 자신의 외할아버지도 영국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다며 어린 시절 농장에서 보낸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농촌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병실의 긴장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풀어졌습니다. 1시간 정도의 대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 이미연 수간호사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웃음이나 의심의 눈초리는 없었고 대신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병원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법이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영국인 환자의 전담 케어 담당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병동의 다른 직원들도 의아한 듯 쳐다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윌슨 씨의 입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병원 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영국 대사관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방문했고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윌슨 씨가 주한 외교단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어로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났고 책임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의료 용어였습니다. MRI 결과를 설명하거나 수술 후 주의사항을 전달할 때면 전문 용어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으로 의학 용어를 찾아보며 공부했고
큰아들 민우에게 의료 영어를 배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당신 나이에 무슨 공부냐? 고했지만 저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은 윌슨 씨의 주치의가 회진 중에 저를 칭찬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니 진료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미연 수간호사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9월 중순 병원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였습니다. 윌슨 씨의 쾌유를 비는 방문이었는데 마침 제가 당직이었습니다. 대사와 수행원들을 응대하면서 긴장되었지만 메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중한 표현들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사는 제 영어 실력에 감탄하며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선교사님께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영어 공부를 계속해왔다는 말씀에 감동하셨나 봅니다. 열정과 끈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장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국제의료 컨퍼런스 준비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큰 행사라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일도 벅찬데 이런 큰 행사에 제가 참여해도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영국 대사께서 우리 병원의 통역 시스템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으셨답니다. 특히 박영주 씨처럼 의료 현장 경험이 있는 통역 인력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 병원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은데 박영주 씨가 직접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채소를 파는 것도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도 자신 있었지만 수백 명 앞에서 영어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청중들은 모두 의료계 전문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를 통해 제 한계를 시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4시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농사 지을 때처럼 새벽밭을 가는 마음으로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우가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가르쳐줬고 작은아들 민석이는 인터넷으로 화상 통화를 하며 발표 연습을 도와줬습니다. 대구에 있는 딸 민지는 주말마다 올라와 영어 발음을 교정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농사만 짓다가 이런 큰일을 어떻게 해내려고 하냐며 걱정했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여주며 묵묵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제 이야기를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영어를 배우고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온 과정, 그리고 55세의 나이에 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히 나이와 편견을 뛰어넘어 의료 통역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과정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뜻밖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이미연 수간호사가 의료 용어와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많이 오해했네요. 박영주 씨의 열정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라는 말을 건네며 웃어주었습니다. 윌슨 씨도 퇴원을 앞두고 발표 연습에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발표 일주일 전 병원 강당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영어 발표를 시도했습니다. 긴장한 탓에 몇 번이나 말을 더듬었고 파워포인트 화면 전환도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표를 마쳤을 때 강당에서는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병원장님께서 박영주 씨, 농부의 마음으로 임하세요. 씨앗을 뿌리고 정성스레 가꾸듯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난 30년간 농사를 지으며 배운 인내와 끈기가 떠올랐습니다. 농사는 결코 서두른다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때를 기다리며 차근차근 준비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컨퍼런스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내일 입을 옷을 정리하면서 문득 고향 마을의 메리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리는 코엑스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의료진들과 전문가들이 로비를 가득 메웠고 곳곳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했지만 이미 많은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자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발표 시간은 오전 11시.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표장에는 300석이 넘는 좌석이 있었고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줄에는 병원장님과 의료진들이 앉아 계셨고 놀랍게도 윌슨 씨와 영국 대사관 직원들도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매년 봄 첫 모내기를 할 때면 늘 긴장되고 떨렸지만 한번 시작하면 어느새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던 것처럼 구드모닝, 레이디즈 언드 젠털르민.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시골 교회에서의 영어 공부, 30년간의 농부 생활, 그리고 55세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집중되어 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농부의 삶과 의료 현장의 공통점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농작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인내와 관찰력이 환자를 돌보는데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매일 아침 논밭을 살피던 습관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표 중간에 실수도 있었습니다. 의료 용어를 잘못 발음하기도 하고 슬라이드 전환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앞줄에 앉아있던 윌슨 씨가 따뜻한 미소로 응원해 주었고 이미연 수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20분간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들도 있었지만 솔직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자는 일본의 한 의료진이었습니다. 귀하의 이야기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마음속에서 울려나온 답변을 전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어렵다고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매년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첫 해에는 모내기만 할 줄 알았지만 이듬해에는 벼의 상태를 보고 병충해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날씨와 바람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되었죠.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저처럼 인생의 후반전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이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을 마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병원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미연 수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했던 일본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오신 62살의 간호사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저도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는데 망설이고만 있었어요. 오늘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 원장님은 시니어 간호 인력들을 위한 강연을 요청하셨고 서울의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병원장님께서 건배사를 하시며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시니어 메디컬 케어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시니어 의료 인력들과 젊은 의료진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과정이죠. 박영주 씨께서 이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연 수간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럽습니다. 박영주 씨를 통해 진정한 전문가는 나이가 아닌 열정과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윌슨 씨로부터 특별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영국 대사관에서 한국의 시니어 의료 인력 활용 사례를 영국 NHS 국민건강 서비스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고령화 시대의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쌀쌀한 늦가을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 병 때문에 서울에 올라온 게 오히려 축복이었네요.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고향 친구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천 지역 신문에 제 기사가 크게 실렸다며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시골 농부에서 글로벌 의료인으로 박영주 씨의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메리 선생님의 뒤를 이어 영어를 가르치시는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다음 주 예배 시간에 간증으로 나누고 싶다고 하셨답니다. 영주야, 내가 우리 고향의 자랑이 됐어. 창밖으로 늦가을의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고향의 맑은 하늘과는 달랐지만 같은 달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있을 첫 자문위원회의 자료가 놓여 있었고 메일함에는 여러 병원에서 온 강연 요청이 쌓여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문득 메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노래를 흥얼거리며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2024년 겨울 시니어 메디컬 케어 아카데미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50세 이상의 의료 종사자들이 모였습니다.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첫날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맡았습니다. 강단에 서서 수강생들을 바라보며 지난해 제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경험은 우리의 자산입니다. 젊은 세대의 열정과 우리의 지혜가 만나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젊은 의료진들은 시니어들의 풍부한 경험에서 배웠고 시니어들은 젊은이들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경험 나눔 세션은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기쁜 소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영국 NHS 팀이 우리 병원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취재했고 일본과 싱가포르의 의료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미연 수간호사는 이제 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맡았고 병원장님은 이 과정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발전시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산책이 가능해졌고 주말이면 함께 시니어 탁구 동호회에 나가 운동을 즐깁니다. 가끔 고향 마을 이야기를 하며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서울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자신의 병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고 작은아들 민석이는 부산의 병원들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딸 민지는 제 강의를 영상으로 담아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어제는 고향 교회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영어 교실을 맡아줄 분을 찾고 계신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려와서 특별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예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진정한 제 자신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농부로 살았던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경험이 새로운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마치 농사와 같아서 때로는 가뭄이 오고 때로는 폭우가 쏟아지지만 묵묵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다 보면 반드시 수확의 계절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겨울바람이 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희망을 키우는 봄.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봄은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30년간 포목점을 운영했습니다. 이연숙이라는 이름으로 새벽 5시면 가게 문을 열었고 밤 9시가 되어서야 닫곤 했습니다. 손님들의 취향을 읽고 좋은 원단을 고르는 일은 제 특기였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천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포목점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부산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중 서울로 올라와 남대문 시장의 작은 포목점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장님이셨던 김말순 여사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며 가게 운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손님의 얼굴만 보고도 어떤 원단이 잘 어울릴지 알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셨죠. 25에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도 가게 일은 계속했습니다. 김 여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가게를 저에게 물려주셨고 그렇게 제 명의로 된 포목점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활기찼던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가게는 번창했고 두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손님이 줄어들었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시장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22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2023년 봄 30년 넘게 지켜온 포목점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하며 눈물로 배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 또 다른 봄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아침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몸과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와 재활을 도우며 지내보려 했지만 활동적인 제 성격은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을 재활병원에 모시고 가는 길에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였는데 실버 바리스타가 내리는 특별한 커피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커피 향기와 함께 흰 머리의 바리스타가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김영자 바리스타는 65의 나이에 커피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우연히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도전했다고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커피가 특별한 이유는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라는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마신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커피의 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꽃향기가 나면서도 깊은 맛이 감도는 커피를 마시며 문득 제가 포목점에서 손님의 취향을 읽고 원단을 골라주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커피도 결국 사람의 취향을 읽고 맛을 전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용기를 내어 김영자 바리스타께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리스타가 될 수 있는지, 제 나이에도 가능한지 말입니다.
그분은 흔쾌히 서울시 중장년 재취업 교육원을 소개해 주셨고 시니어 바리스타 과정이 곧 시작된다는 소식도 전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당신 나이에 무슨 커피냐? 집에서 쉬면서 손주나 봐야지.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커피 관련 책을 읽고 유튜브로 바리스타 영상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점차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이 포목점 하던 때처럼 눈이 반짝반짝하네. 라며 오히려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62의 나이에 바리스타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러 교육원에 방문했을 때 젊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바리스타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네, 제가 천의 여왕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커피의 여왕이 되고 싶습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과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수업은 체력적으로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서 2시간씩 실습을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릿저릿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밤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고 남편의 물리치료를 핑계로 저도 재활의학과에 들러 치료를 받곤 했습니다. 전문 용어들은 마치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포타필터, 탬핑, 익스트랙션, 크레마. 수업 중에 메모하다 보면 손이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젊은 수강생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가며 금세 익혀갔지만 저는 매일 밤 식탁에 앉아 공책에 정리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포목점에서 원단 이름을 외우던 것처럼 작은 카드에 용어를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가장 큰 고비는 에스프레소 추출이었습니다. 커피 원두를 갈아 포타필터에 담고 다지는 압력, 추출 시간과 물의 온도까지 모든 것이 정교한 균형을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곱게 갈아서 쓴맛이 강한 커피가 나왔고 다음에는 너무 굵게 갈아 신맛이 강한 커피가 나왔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이연숙 씨, 원두를 다지는 힘이 일정해야 해요. 매번 다르네요.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라떼아트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우유 스티밍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스팀 완드의 각도와 깊이, 우유의 양과 온도, 모든 것이 완벽해야 좋은 거품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은 스티밍 중에 우유가 넘쳐서 옆 사람의 옷에 튀기도 했습니다. 하트 모양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첫 시도에서는 마치 잉크블로 테스트 같은 모양이 나와서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목점에서 매듭 짓는 법을 배울 때도 한 달 동안 매일 100번씩 연습했었죠. 이번에도 같은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뒤에도 남아서 연습했고 집에서는 물을 담은 피처로 따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손목의 각도와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수천 번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시 크레마의 색깔과 두께를 보고 맛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고 우유 스티밍할 때 나는 소리만 들어도 온도와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원단을 만지면 질감만으로도 두께와 혼용률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커피에 대한 감각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특히 블렌딩 수업에서 제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여러 종류의 원두를 섞어 나만의 블렌드를 만들어 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옷감을 조화롭게 매치하던 경험을 살려 3가지 원두의 균형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과테말라의 견고함, 에티오피아의 화사함, 브라질의 부드러움을 마치 모직물, 실크, 린넨을 매치하듯 조합했습니다. 강사님께서 제 블렌드를 맛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연숙 씨, 이 커피 정말 특별하네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3가지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요. 알고 보니 제가 천을 고를 때처럼 커피도 색과 향, 맛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고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간 원단을 고르며 길러진 미적 감각이 커피를 만드는데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교육과정 마지막 달 실전 평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손님 앞에서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카푸치노, 그리고 시그니처 메뉴까지 다양한 커피를 만들어야 하는 종합시험이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다들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의 까다로운 손님들을 상대하며 익힌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시험날 아침 평가장에 도착하자 뜻밖의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옛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저희 가게에서 원단을 사가시던 양장점 주인 김미경 씨, 수입원단 도매상 박상우 사장님, 그리고 역 가게에서 그릇 가게를 하시던 이명숙 씨까지. 이 사장님이 바리스타가 된다고 해서 구경 왔어요. 천의 여왕이 이제는 커피 여왕이 되나 봐요. 그분들의 따뜻한 응원에 힘을 얻어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평가장은 마치 작은 카페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3분이 카운터 앞에 앉아 계셨고 단골 손님들과 다른 수강생들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에스프레소 추출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원두를 갈고 탬핑하고 추출하는 전 과정을 시연해야 했습니다.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이 마치 포목점에서 새로 들여온 린넨 원단 냄새처럼 상큼하고 깊었습니다. 그라인더의 분쇄 설정을 확인하고 정확히 18g의 원두를 갈았습니다. 포타필터에 원두 가루를 담고 탬핑할 때는 마치 고급 실크를 다루듯 섬세하게 힘을 조절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추출 버튼을 누르자 진한 크레마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색깔이 마치 캐시미어 원단의 따뜻한 베이지색처럼 완벽했습니다. 27초 만에 정확히 36g의 에스프레소가 추출되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크레마의 색감과 질감이 매우 안정적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카푸치노와 카페라떼였습니다. 우유 스티밍을 시작하자 익숙한 추추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에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속도를 조절하던 것처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거품의 농도를 맞춰갔습니다. 카푸치노의 거품은 마치 최고급 울 원단처럼 부드럽고 조밀했고 라떼의 거품은 실크처럼 매끈했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시그니처 메뉴 발표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오색 찰란이라는 메뉴였습니다. 5가지 원두를 블렌딩한 에스프레소에 계피와 시나몬을 더하고 우유 거품 위에는
컬러푸드 파우더로 한복의 오방색을 표현했습니다. 단골이었던 한복 디자이너 최 여사님에게서 영감을 얻은 메뉴였습니다. 이 메뉴에는 제가 30년간 보고 만진 천들의 색과 질감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비단과 노방 모시가 어우러진 것처럼 각기 다른 원두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굉장히 독특한 접근 방식이네요. 패브릭과 커피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니 감탄스럽습니다.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옛 단골 손님들이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 사장님, 이제 커피도 옷감 고르듯이 하시네요. 원단 매칭하던 솜씨가 이제 커피에서 빛을 발하는구먼. 그분들의 말씀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현숙 씨는 기술적인 완성도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시그니처 메뉴로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기존의 경험을 새로운 분야에 접목시키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우수 수료자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시험장을 나서는데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와 있었고 뒤에는 큰아들 내외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수료증을 받은 지 일주일 후 제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험장에서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카페 컨설턴트 박태준 소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시니어 특화 카페를 준비 중인데 바리스타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현숙 씨의 시그니처 메뉴 오색 찬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백화점을 찾는 시니어 고객들이 늘고 있는데 그분들의 취향을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을 선보일 수 있는 바리스타가 필요합니다. 소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컸습니다. 아직 실전 경험이 없는 데다 백화점이라는 큰 무대에 설 자신이 있을까 고민되었습니다. 게다가 출근 시간이 이르고 퇴근이 늦어 남편 돌보기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이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회사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 남편을 모시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고민 끝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당신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시작하는 건데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지. 라며 흔쾌히 요양원 입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큰아들은 출퇴근길에 요양원에 들러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했고 며느리도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요양원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백화점 카페의 이름은 실버라이닝이었습니다. 은빛 안감이라는 뜻이지만 먹구름 속에 희망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카페는 백화점 5층 시니어 패션 매장 옆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첫 출근 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카페의 바리스타들이 모두 50세 이상의 시니어였던 것입니다. 30년간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은퇴하신 최병훈 매니저님, 학원 운영하다 은퇴하신 김영미 바리스타님, 그리고 회계사 출신의 정경호 바리스타님까지 모두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영미 바리스타님은
제게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젊은 바리스타들보다 야무지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세월의 지혜가 있죠. 그 말씀처럼 저희 카페만의 특별한 장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색 찬란을 시작으로 한국 전통 색감과 맛을 활용한 메뉴들을 개발했습니다. 쑥과 녹차를 활용한 봄빛 라떼, 오미자와 대추를 넣은 가을 달빛 등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포목점에서 익힌 색감과 조화의 감각이 메뉴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아시아 담당 이사였습니다. 제가 만든 오색 찬란을 마시고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다음 달 있을 브랜드 행사 때 저희 카페에서 케이터링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물어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행사의 케이터링 의뢰는 저희 카페에게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VIP 고객들을 위해 이 시간 동안 다양한 커피를 서빙해야 했고 행사의 품격에 맞는 특별한 메뉴도 개발해야 했습니다. 최 매니저님은 걱정이 되셨는지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그 정도 규모의 행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명절 대목에 하루에도 수백 명의 손님을 응대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 메뉴 개발에는 제 모든 경험을 쏟아부었습니다.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러인 버건디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레드와인을 연상시키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베이스로 삼았고 프랑스 감성을 담기 위해 라벤더와 바닐라를 더했습니다. 마치 고급 실크 원단에 은은한 자수를 놓듯이 우아하면서도 독특한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행사 전날 팀 전체가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동선을 정하고 시간대별로 어떤 메뉴를 어떤 순서로 내놓을지 계획했습니다. 정 바리스타님이 회계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엑셀로 완벽한 계획표를 만들어 주셨고 김 바리스타님은 학원 운영 노하우로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도와주셨습니다. 드디어 행사 당일 저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젊은 바리스타들처럼 빠르진 않았지만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특히 손님들과의 응대에서 저희의 강점이 빛을 발했습니다.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며 쌓은 경험으로 손님의 취향을 읽고 적절한 메뉴를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프랑스에서 온 VIP 손님들이 늘어나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커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시장에서 수없이 겪어본 터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원단이 부족할 때 다른 가게와 융통했던 것처럼 주변 매장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브랜드 관계자들은 저희의 서비스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특히 시니어 바리스타들의 차분하고 세련된 서비스가 브랜드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담당 이사는 제가 개발한 특별 메뉴를 다른 나라의 행사에서도 선보이고 싶다며 레시피를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에 남편을 뵈러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행사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포목점 하나로 끝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이제는 진짜 커피 여왕이 다 되어가네요. 명품 브랜드 행사의 성공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저희 카페를 본점 VIP 라운지로 확장하자는 제안을 해왔고,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콘셉트의 카페 오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백화점 VIP 고객 중 한 분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압구정동에서 패션 갤러리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갤러리 안에 시니어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를 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연숙 씨처럼 패션과 커피를 모두 이해하는 분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실버라이닝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 매니저님께서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연숙 씨가 독립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저희가 배운 걸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전 처음 포목점을 시작할 때처럼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갤러리 카페의 이름은 실과 향으로 정했습니다. 천의 실처럼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듯 패션과 커피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공간 디자인부터 제 경험을 살렸습니다. 갤러리의 화이트톤 벽면에 은은한 베이지색 포인트를 주었고, 커피바에는 고급스러운 린넨 소재의 포인트 벽지를 사용했습니다. 테이블보는 프랑스산 자카드 원단을 직접 골라 제작했고, 직원 유니폼도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쓴 것은 시니어 채용이었습니다. 실버라이닝에서의 경험을 살려 은퇴한 패션 디자이너와 의류 매장 매니저 출신의 시니어들을 바리스타로 채용했습니다. 그분들의 패션 감각과 서비스 경험이 갤러리 카페의 분위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메뉴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전시되는 작품이나 의상의 색감과 어울리는 시그니처 음료를 개발했고, 패션 브랜드의 시즌 컬러에 맞춘 디저트도 준비했습니다. 마치 원단 견본을 고르듯 색다른 블렌딩을 시도했고, 플레이팅은 마치 옷을 디스플레이하듯 신경 썼습니다. 개업을 일주일 앞두고 깜짝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0년 전 처음 포목점을 시작할 때 가르쳐 주셨던 김말순 여사님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연로하셨지만 여전히 그때의 카리스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연숙이가 이렇게 멋진 가게를 열다니 내가 항상 자랑스러웠단다. 스승님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포목점에서의 3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 경험은 저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란 걸 말입니다. 실과 향의 오픈 첫날, 아침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갤러리를 찾는 고객들은 물론 실버라이닝의 단골 손님들과 남대문 시장의 옛 고객들까지 축하해주러 오셨습니다. 특히 백화점 VIP 고객들은 실버라이닝의 커피를 이곳에서도 맛볼 수 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갤러리의 첫 전시는 한복 디자이너 박인희 선생님의 작품전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복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에 맞춰 한국의 전통차와 커피를 접목한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쑥과 에스프레소를 블렌딩한 초록비단과 대추차와
카페라떼를 결합한 운영궁의 아침 등은 전시회를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직원들도 각자의 개성을 살려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20년간 백화점 의류매장 매니저로 일하셨던 정희숙 씨는 고객의 패션 스타일을 보고 어울리는 커피를 추천해 주었고, 패션 디자이너 출신의 박미영 씨는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울리는 음료를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일본의 유명 백화점 바이어였는데 SNS를 통해 저희 카페 소식을 접하고 일부러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패션과 커피를 접목한 이런 문화 공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도쿄에도 이런 콘셉트의 카페를 열고 싶은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된 일본 프로젝트는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도쿄로 가서 현지 시니어 바리스타들을 교육하고 메뉴 개발을 도왔습니다.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의 색감과 패턴을 커피에 접목시키는 작업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행복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주말마다 카페에 와서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곤 합니다. 손님들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갤러리의 작품 같다며 사진을 찍어가기도 합니다. 큰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경영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작은 아들은 일본 지점 개설을 위한 서류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실과 향은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닌 문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기도 하고, 시니어들을 위한 패션 강좌와 커피 클래스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저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카페를 정리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커피 향 사이로 은은히 풍기는 원단 냄새, 작품들 사이로 들리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이곳은 제가 꿈꾸던 모든 것이 어우러진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봄, 실과 향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제작팀이었습니다. 인생 2막, 꿈의 도전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시니어 창업의 성공 사례로 저희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자주 받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실 수 있으셨어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되었습니다. 포목점 시절부터 바리스타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지금의 실과 향까지. 카메라는 저의 하루하루를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시니어 바리스타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 전시회 준비 과정, 손님들과 소통하는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은퇴를 앞둔 분들이 카페를 찾아오셨고, 시니어 창업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니어 창업 강연을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70대 할머니의 편지였습니다. 평생 주부로만 살아온 제가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이현숙 씨는 해내셨더군요.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어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며칠 동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변화는 카페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일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러브콜이 왔습니다. 싱가포르의 한 백화점은 현지 시니어들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해 왔고, 대만에서는 전통 차 문화와 커피를 접목한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했습니다. 실과 향은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닌 교육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시니어의 꿈찾기 강좌를 열어 제 경험을 나누고 실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멘토링도 진행했습니다. 젊은 바리스타들도 찾아와 시니어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줄 몰랐네요. 제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포목점을 정리하던 날의 막막함, 바리스타 학원에서의 두려움, 첫 커피를 내리던 날의 설렘. 그리고 지금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2025년 초봄, 저는 오랜만에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30년 넘게 지켰던 포목점 자리에는 이제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시장의 골목골목은 여전히 정겹고 친숙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걷다 보니 문득 새로운 꿈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시니어 드림 센터, 은퇴자들의 제2의 인생을 돕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커피 교육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주었고 백화점 측에서도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과 향에서의 경험이 이런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매주 찾아오시는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이 드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메리 선생님의 손녀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며 직접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손녀딸에게 30년 전 교회에서 배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주었습니다. 커피향 가득한 갤러리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 지난 시간이 모두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65이 되었습니다. 포목점을 시작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저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저의 도전을 응원해 줍니다. 매일 아침 실과 향의 문을 열 때마다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커피를 내리며 원단을 고르던 때를 떠올리고 라떼아트를 그리며 새로운 꿈을 그려봅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포목점 문을 닫던 그날,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천을 고르고 만지던 손길이 이제는 커피를 내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더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제가 그들의 작은 디딤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제 이야기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천의 여왕도 커피의 여왕도 아닙니다. 그저 꿈을 잃지 않은 평범한 65살의 여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커피 향기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